지금까지 손바닥 농장에서는 비료의 3요소인 NPK 대략적 특성과 6대 다량 원소의 작물에서의 대략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의 세부적인 기능, 그리고 특성 또는 해당되는 비료 종류와 어떠한 때 사용한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 4번 항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량 원소의 마지막 영양소인 황에 대해서 전과 마찬가지로 작물에서의 효과, 특성, 그리고 해당 비료와 그 특성에 대해서 3회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물도 산이나 들판에 있는 식물처럼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생명 유지하고 자랍니다. 토양 속에 또 구름이나 공기 중에 있던 질소를 비롯한 몇 가지 영양분이 비로 내리니 작물은 큽니다만, 그래도 잎을 먹거나 열매를 얻으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하기야 학비료가 나오기 이전에도 농사는 지었습니다. 다만 소출이 적어서 그렇지. 화학비료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난 것도 바로 화학비료의 개발 이후입니다. 지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작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떻게 공급되든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작물로 잎이나 줄기, 또 열매 등은 맛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을 많이만 공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도 지나친 영양 공급으로 비만을 비롯하여 여러 성인병을 유발하고, 또 편향적인 영양 섭취가 다른 영양분 섭취를 방해하고 균형된 건강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친 퇴비나 비료의 투입으로 염류, 집적 등 토양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토양에서 자라는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양분의 불균형적인 공급으로 다른 양분의 흡수를 막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을 하든 일반 비료를 치든 비료의 각 영양소의 기능과 성질을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퇴비나 비료를 단순히 뿌리기만 하면 작물이 잘 자랄 것 같으면 비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먹기만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먹거리가 우리 건강 유지의 첫걸음인 것처럼 작물도 퇴비나 비료를 통해 제대로 자라고 우리는 수학다운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위에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면 그게 자꾸 현혹되는 것처럼, 비료에 대한 상식을 갖지 않으면 이것 치면 기막힌 효과가 있다, 저것 치면 몰라보게 잘한다 하는 말에 고가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치게 됩니다. 이치도 모르는 고가 영양제로 제대로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황 즉 황은 작물에게 필요한 6대 다량 요소에 속할 만큼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일부러 황비료를 줄 때가 적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처럼 그렇게 각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까닭은 요황칼슘, 황산아모니아, 황산가리, 황산고토 등의 황함유 비료를 주어왔고, 또 토양의 비료 용탈이 심한 다우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결핍 현상을 직접 겪지 않아 그 공급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황은 작물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생산량의 향상과 품질 향상에는 꼭 필요한 다량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황을 작물에게 주는 비료의 한 요소로 사용되지만, 옛날에는 화약이나 성냥리 원료로 또 살균 살충제로 이용하였습니다. 물론 요즘도 황은 살균 살충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균제 중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치는 보호살균제도 황을 그 기본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유황합제, 자담유황 같은 농약도 바로 황을 기본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은 살균 살충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작물의 영양소로서의 황의 기능과 특성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황은 작물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하여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 성분, 즉 아모니아태 질소를 합성하여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에 황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어느 작물이나 단백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단백질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콩가작물 재배에서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참깨, 들깨 등의 기름, 즉 유지를 생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지작물 재배에서도 특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비타민을 형성하는 데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 배추 등 십차학과 채소 재배에도 또 과수 재배도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비료 설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무엇보다 황은 작물 고유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과 같은 백합과 작물의 알싸한 맛, 알유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비단 백합과 작물뿐만 아니라 고추의 매운맛과 향기 향상은 물론 가지과 작물의 맛을 향상시키는데도 또 과수의 당도나 식감 향상에서도 크게 기여합니다. 꼭 집어 말한다면 어느 작물이나 필요 없는 작물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덜 필요한 작물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벼, 보리, 옥수수 등 화분과 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황은 질소나 인 등 다량 요소와 아연철, 구리, 망간 등의 미량 요소의 양분 이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황은 작물 재배에서 유용하지만 석회칼슘처럼 토양 개량에도 이용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토양이 산성 토양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간혹 pH가 너무 높아 작물 재배가 곤란한 토양의 pH를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석회 반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강산성에서 자라는 블루베리 재배에서는 pH를 낮추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블루베리 몇 포기 심고 있는 저도 준비하여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양 개량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습니다만 pH 1도 높이는데 시바르당 생석회 기준으로 6포가 든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같은 크기 땅을 pH 1도 낮추는 데는 황 6포가 소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pH 2도 개량하자면 2배인 12포가 아니라 60포가 든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pH 많이 떨어진 땅을 개량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석회이든 황이든 넣는다고 금방 토양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분이 토양의 수분에 의해 녹고 미생물의 영향으로 이온화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작물에 대한 황의 기능은 첫째,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특히 콩가 작물에 더 필요하겠죠. 두 번째, 유지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참깨 등 유지 작물에도 더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비타민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채소나 과수에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백합과 가지과 십자합과 과수 등의 향과 당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의 양분 이용률을 높입니다. 종합하면 생산량 확대와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살균, 살충 효과도 있어 아직도 친환경이든 화학농약이든 농약의 주재료로 이용됩니다. 또 토양의 pH를 낮추는 데도 이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의 성질과 작물에서의 황의 과잉 결핍 현상,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황이 함유된 비료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특징과 어떤 때 어떤 비료를 사용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